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148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전 전재입니다. 저는 조우긴입니다. 다들 오늘 하루 괜찮으셨습니까? 어제부터 한파가 시작돼가지고 네. 오늘 절정을 이룬다고 네네. 예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목요일에 녹음 중인데 금요일에 지금 절정으로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네. 방송을 들으실 때는 이미 거의 뭐 이 겨울의 절정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최고 기온이 0도가 뜨던데요. 최고가 0도고 최저는 원주가 보니까 한 12도까지 찍는 것 같고 그리고 철원 같은 데는 뭐 거의 뭐 20도까지 20도 넘어가고 또 왔군요. 시베리아보다 추운. 지금 보니까 철원은 시베리아보다 춥고 서울은 그린란드보다 춥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린란드 네. 요즘에 핫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이 더 추워졌더라고요. 네. 하여간 좀 꽁꽁 싸매고 다녀야 되는 이번 주였고 내일까지 일단 한파 이어진다. 맞아요. 또 그다음 일요일 정도 되면은 또 예년 기온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잠깐 이번 주만 좀 잘 견디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이 나라 꼴 때문에 더 춥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윤석열 도대체 왜 안 잡히고 이러고 우리 키세스 단이 또 한남동에서 아주 또 그쵸. 추운 겨울을 2박 3일 동안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도 이제 좀 따뜻한 이제 겨울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럼요. 새해를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윤석열이 잡히기 전까지는 참 본격적인 이 새해 시작은 어려울 것 같다. 마음 편하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거듭 드는 것 같고 요즘에 뭐 또 짤도 있잖아요. 잡혔나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새벽에 혹시 네. 기습적으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네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사 당국이 참 어떨 때는 또 전광석화 같이 체포하던데 네. 이 노조나 시민단체 때릴 때는 그럼요. 이럴 때는 왜 그런 일사불란한 모습을 안 보여주는지 답답할 따름이고요. 제발 다음 주 방송할 때는 좀 기분 좋은 소식 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또 다음 주야. 다음 주부터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우리 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이 도널드 트럼프 2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도 일단은 우려가 되지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면 한국도 예외는 아니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강원도와 원주도 이 트럼프 때문에 받는 영향이 클 거다라는 그렇죠. 전망이 나오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트럼프 2기가 강원도와 원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원주 아는 척 148회 1부에서는요. 그게 뭔데 코너에서 트럼프 2기가 원주에 가져올 악몽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한 주간 강원도와 원주의 이슈를 논평해보는 원주통신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게 뭔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그게 뭔데? 트황상이 돌아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와 버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 시간으로 다음 주 화요일 1월 20일 새벽 2시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트럼프 2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데 뭐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트럼프가 내가 딱 취임 당일 하루만 폭주하겠다 이럴거예요.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일까 무슨 걱정이에요. 세계대전을 벌일 건 아니겠죠? 계엄 선포하지 않나. 한국에서 또 배운 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무사히 좀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근데 이번 트럼프 2기는 어쨌든 1기보다 강력할 거다. 1기는 그래도 의회도 어느 정도 여소야대이기도 했어. 맞아요. 그리고 네. 공무원들이 일단 관료들이 견제를 좀 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지 하면서 그쵸. 예를 들어서 네. 트럼프가 시킨 일 제대로 안 하기도 하고 태업을 한 거죠. 그리고 네네. 정보도 제대로 이제 제공을 안 한 경우도 있었고 국방부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오죽하면 그랬을까. 고위 관료들도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제 견제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2기는 지금 일단 의회부터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장악을 해버렸어. 저는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것도 되게 놀라운 소식이었는데 저는 상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다는 게 더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은 그냥 트럼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이 임기 동안은. 그러니까 게다가 친 트럼프 인사들이 또 많이 포진했기 때문에 맞아요. 의회에 네. 일사천리로 또 진행될 일들이 많을 것이고 또 지금
내각 인선한 거 보면은 거의 다 자기 사람들로 채워놨잖아요. 1기 때와 다르게 1기 때는 그래도 약간 중도적인 인사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쵸. 지금은 재무장관 빼놓고는 거의 다 뭐 거의 강경 트럼프 인사로 채워졌단 말이야. 이거 말릴 사람이 없다. 계엄을 선포해도 누가 말릴 거냐. 국무위원이 그냥 만장일치 통과다 이거 잘못하면은. 방법이 그야말로- 없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왕종인가 이게 그런 생각이 전 세계가 들더라고요. 지금 왕족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게 잘못하면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견제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벌써부터 뭐 말들이 나오죠. 막 캐나다 가가지고는 막 미국의 주로 새로운 주로 편입이 되라 뭐 이런 말 하고 있고 뭐 관세 같은 거 없지 않느냐. 네네. 미국의 새로운 주가 되면은 뭐 그린란드도 합병한다고 그러고 뭐 파나마도 들어오라 그러고 아니 이러다가 한국도 들어오라고 그러고 다 한국도 그러겠어요. 들어오라 그러고 뭐 제국주의의 부활이야 이게 그러니까요. 뭐야. 아니 뭐 경제는 고립주의인데 뭐 하는 짓은 지금 제국주의고 도대체 이 양반이 무슨 짓을 벌일지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아.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건데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원주에 사는 한 시민의 입장에서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 2기가 원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강원연구원이 작년 11월 25일 이런 보고서를 내놨어요. 트럼프 새 정부 강원도에 주는 영향은 윤승현 개건연구위원이 쓴 보고서인데 트럼프 2기 경제 통상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을 했어요. 이걸 바탕으로 저희도 원주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맞아요. 일들이에요, 여러분. 먼저 트럼프 2기의 어떤 경제 통상 정책 기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들어가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공급망 정책 많이 바뀝니다. 모든 수입 물품에 10%에서 20%의 보편적 관세를 도입하겠다. 일단 관세 때리고 갑니다. 너네는 들어올 때 일단 20%는 붙고 들어가는 거야. 부가가치세인가요? 일단 가격 경쟁력 떨어뜨리고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모든 수입 물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동차 같은 것부터 해서 뭐 반도체, 뭐 하다못해 화장품, 우리 불닭볶음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뭐 그러니까요. 먹는 것까지 다. 네. 이제 다 이제 관세 때리고 들어간 거고. 또 이거 우리 트럼프 같은 경우는 또 사업가 출신이니까 하여간 적자 보는 걸 못 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대미 무역 흑자 국가는 무조건 견제하겠다. 대표적으로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이제 맞아요. 네. 예상한 거고 우리 한국도 제가 알기로는 한 8위 정도 되거든요. 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미에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적자국인 거죠. 그쵸. 우리도 아마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더욱더 추가 관세를 붙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1기 때부터 이런 뭐 한국이나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뭐 FTA가 이제 공정하게 되지 못했다. 그렇죠.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자국 중심의 이제 공급망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공장도 이제 미국에 차리고 네네. 유통망도 다 미국에 차리고 해외에 공장 지으면은 무조건 그냥 관세 매기고 들어가겠다. 원산지 우리가 꼼꼼하게 확인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 전략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폭넓은 디커플링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중국과의 연계성을 이제 끊어버리겠다라는 맞아요. 뜻이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이 디커플링이 무슨 용어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 커플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말 그대로입니다. 반대하겠다. 네, 그런 디커플링이고요. 뜻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중국을 상대로는 또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우리 특별 VIP죠.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 딴 나라 20%지만 중국만큼은 우리가 60% 때리겠다. 여기가 문제다 하여간. 이 진짜 정도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그러니까 중국은 거의 뭐 핀포인트로 지금 일단 타깃으로 잡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 환경 정책 일단은 네. 우리 트황상께서는 기후 변화를 안 믿습니다. 그럼요. 기후 위기도 아니고 변화도 아니고 지구 온난화도 안 믿으실 기세예요. 그리고 기후 변화는 일단 음모론이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런 재생에너지라든지 아리백 같은 거 갖다 치워라. 맞아요. 화석 연료 대대적으로 부활시키겠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그럼 파리 협약 또 탈퇴하겠네요. 파리 기후 협약은 아마 탈퇴 가능성이 네. 높죠. 지난번 1기 때도 뭐 취임하자마자 탈퇴를 했는데 맞아요. 지금 네. 재탈퇴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뭐 미국은 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네, 나왔다. 근데 사실 그냥. 미국 탈퇴하면 이게 네.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그리고 제조업 보호 정책 예를 들어 이제 반도체법 이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든 건데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이제 반도체 기업에다가 이제 보조금을 주는 네네. 정책이죠. 요 유지시키겠다는 거고 또 IRA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것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로 했던 건데 한마디로 이제 저거 뭐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이런 거 생산할 때 인센티브 주겠다는 건데 네네. 요거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거는 이거 중국 좋은 일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도 축소 폐지하겠다. 화석 연료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관된 좀 정책 흐름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게 그 트럼프의 지금 이게 최측근 중 한 명인 그러니까
갑자기 일론 머스크요? 네, 머스크. 네, 근데 또 머스크는 여기에 그럼 피해를 받는 것이냐, 혜택을 받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혜택 보게 하겠죠. 그쵸. 어떻게. 아마 이걸 뭐 생산 인센티브를 축소하더라도 테슬라에는 또 유리하게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지금 고개를 숙이던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폭넓게 보장하겠다, 팩트 체크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다 수그리고 들어갈 겁니다. 어차피 여기 정책 기조에 맞춰서. 그리고 물가 조세 정책도 뭐 자원을 이제 발굴해서 에너지 가격을 인하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독자적인 에너지 자립성을 더 확보를 하겠다. 네네. 수입하기보다는 뭐 러시아에 대한 이제 견제 차원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부유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세 정책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이제 보수 정책도 섞어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 보면.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전 세계가 다 피해를 보겠죠. 이제 미국 고립주의가 채택이 됐으니까 이제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은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최대 42조 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총 수출액도 62조 원이 감소할 것이다. 아마 이거는 파급 효과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한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최대 0.67%가 감소를 하고요. 작년 한국 총 수출액의 8%가 증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지금 수출이 안 돼가지고 지금 반도체 위기다 난리가 났는데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도 지금 안 될 거다. 제2의 IMF가 오는 거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암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 전체가 위기인데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도 대미 수출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당연히 1차 타격을 보는 거예요, 강원도. 그럼요. 네. 그동안은 강원도가 이 대미 수출로 재미를 봐왔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크게 증가를 했는데 기업 수와 품목 수, 국가 수가 모두 개선이 됐어요. 일단 수출액을 보면은 2018년에 대미 수출액이 21억 불, 2019년에 20.9억 불, 그리고 2020년에 20.2억 불로 뭐 약간 상승세는 아니고 그냥 현상 유지 정도입니다. 이제 바이든이 본격 집권한 2021년부터는 27억 3천 불로 7억 갑자기 불이, 7억 불이 올라가고 2022년에는 27억 5천만 불, 그리고 2023년에는 27억 1천만 불로 뚜렷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는 기본적으로 7억 불이 그냥 뛰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재미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 수도 바이든 집권 2년 차에는 트럼프 집권 2년 차 대비해서 14.7%가 증가를 했고요. 수출 품목 수도 5% 증가했고 수출 국가 수도 8.2%, 수출액은 31%가 증가했습니다. 수출액이 확실히 많이 증가했네요. 확실히 많이 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 강원도 수출액이 4조 6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강원도의 최대 수출국은 이 트럼프 행정부 때만 하더라도 1기 때만 하더라도 중국이었단 말이에요. 중국 최문순 지사 때 하여간 중국하고 또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원래 중국이 우리의 최대 이제 고객이었는데. 그래서 뭐 그 레고랜드 즈음에서 그 차이나타운도 되게 논란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잡습니다. 막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서도 많이 내놓긴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하고 많이 친했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우리 최대 수출국이 미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정확히 2021년부터 바이든이 집권하자마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 미국의 정권 교체에 발맞춰서 아주 수출 루트를 잘 바꾼 거죠. 그쵸. 타이밍을 잘 잡아서 개척을 했습니다. 참고로 대중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3.4억 불에서 2021년 4.8억 불까지 갔다가 2022년 3.5억 불로 급 떨어졌고요. 재작년에도 3.2억 불로 지금 정체인 상황입니다. 대일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 2020년에 2.1억 불에서 2021년 1.9억 불, 2022년 2억 불, 2023년 1.8억 불로 소폭 감소하는 모습. 일본 상대로는 우리가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있다. 우리 뭐 전체 무역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혹시 뭐 노제팬을 의도적으로 오히려 노제팬 때 높았어요. 수출액 별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대미 무역 흑자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본 지역이 단연 원주입니다. 지속적인 증가세였는데 바이든 집권 2년 차에 이 원주의 대미 수출액이 35.1% 상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강원도의 수출액 상승에 거의 뭐 원주가 다 기여를 한 겁니다. 원래 강원도 수출의 40%를 원주가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미국 상대 수출이 재미를 보다 보니까 원주의 전체 수출액도 계속 늘어났단 말이에요. 2021년에 9.6억 불, 2022년 10.4억 불, 2023년 11억 불. 사상 최대 액수를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원주의 주력 수출품인 의료기기,
그리고 면류, 뭐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 역시 워낙 불닭볶음면. 인기가 있고, 삼양이 또 잘 네.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부품, 의약품, 화장품이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상위 4개 품목의 수출액 변화를 살펴보면은 의료용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도 2021년 3.8억 불, 2022년 4.3억 불, 2023년 4.8억 불 확실히 바이든 재임 기간 때 네네. 오르고 있다. 자동차 부품도 2021년 2.6억 불, 2022년 2.8억 불, 2023년 2.5억 불 소폭의 증가세 이어가고 있고요. 면류는 드라마틱합니다. 2021년 1.9억 불, 2022년 2.3억 불, 2023년 2.9억 불, 2년새 1억 불이 올라가는. 그러게요. 라면 팔아가지고 이렇게 아니, 올라가는 이게 게 다른 대단한 뭐 거예요. 제조업 부품이나 이런 되게 고부가 가치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래 자동차 부품을 역전했습니다. 지금. 네네. 불닭볶음면이 대단. 의약품 수출 같은 경우에도 2021년 2.1억 불, 2022년 1.9억 불, 2023년 2.1억 불로 어쨌든 상승세 현상 네네. 유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아주 해피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가 원주에게 기회였던 만큼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 트황상께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제조업 비중을 원주가 높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부품, 맞아요. 의료기기 네. 포함해서 타격이 가장 커요. 보편적 관세 10에서 20% 때려 맞으면 이거 가지고 수출 경쟁력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럼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의료용 전자기기,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약간 수출이 좀 부진해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상대로 봤을 때는 게다가 의약품이나 화장품도 약간의 성장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까지 정책 변화를 해버리면은 더더욱 이 하락세를 막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런 부품들이 지금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공장을 실제로 하겠다라는 곳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원산지를 미국으로 만들면 어쨌든 네네. 우리 투 항상께서는 봐주시니까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해주면 상관없는데 맞아요. 우리 원주에서 저 부러운 산단이나 저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쪽이나 문망이나 이런 데서 생산해 버리면은 요거 안 봐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어떤 규모가 그렇게 커서 그걸 다 미국의 공장을 설립하는 뭐 자본이 있는 것도 뭐 아니잖아요. 만도 정도만 할 수 있을지 네. 모르겠지만 삼양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고. 게다가 이제 중국을 상대로 이제 관세 60%를 부과해 버리면 이제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럼 이제 미국 수출을 좀 줄여야겠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럼 제3국으로 수출을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강원도도 이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강원도 어쨌든 수출 판로를 다변화해야 될 텐데 미국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중국산하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 관세 피하려고 제3국으로 하는데 거기는 또 중국의 싼 제품들하고 또 가격 경쟁을 해야 돼.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강원도도 중국산을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공세적으로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로 더 수출을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럼 이제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강원도 기업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알리테무라든지 물량 공세 우리가 지금 이게 제일 못하고 있잖아요. 쿠팡도 지금 견딜지 못할 것 맞아요. 같은 상황인데 아니,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물량이라는 게 진짜 놀라웠던 게 그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얼마 전에 아마 뉴스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테무 공장이 봤어요. 불타서 몇만 개의 물품이 불탔는데 피해 금액이 뭐 10만 원 단위도 안 된다고. 굉장히 소액이었던 네.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진짜 이 가격 이 물량 공세가 어마어마하구나 확실히 중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산이 물량 덤핑 공세를 네. 과연 이겨낼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참 어디로 가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을 피하자니 지금 중국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 그렇죠. 네. 중국을 피하자니 미국을 피할 수가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게다가 우리 김진태 도정 원강수 시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타이밍을 너무 잘못 잡았습니다. 맞아요. 바이든 때 한 거는 괜찮았는데 트럼프가 되면 이게 최악의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AI 이런 핵심 첨단 산업은 미국이 전부 이제 자국 이익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메이드인 원주 붙으면은 일단 관세 때려 맞는다고요. 안 돼, 안 메이드인 돼. 용인도 지금 안 될 네. 판인데 그러니까 곤란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트럼프 2기는 대미 투자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네. 기왕 반도체 공장 지을 거, 2차 전지 공장 지을 거, 미국에다 갖다 짓겠다. 원산지 규제를 안 받는 곳으로 짓겠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누가 이럴 때 원주에다가 반도체 투자를 하겠느냐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기업 공장은 고사하고 소부장 중소기업조차도 국내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이병철 원주시 정부 경제국장이 답변한 거 보면은
원주에 원래 2차 전지 기업 큰 거 하나 투자한다 그랬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어봐야 미국에 팔지도 못하고 어렵습니다. 했던 답변을 보면은 벌써부터 어떻게 보면 이 원주의 그림자가 좀 드리우는 게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업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게 그냥 20%가 보편적 관세로 부과되는 것부터도 어쨌든 그 리스크를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서 그거를 그만큼의 분량을 또 더 원래 우리가 팔던 만큼도 팔 수 있을지도 쉽지 않기 때문에 추가 투자는 계속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네네. 것이다. 그 원주는 지금 기회발전 특구도 2차 전지로 지금 받아놓은 상황인데 반도체도 하겠다고 하고 이게 앞으로 4년이 걱정이 됩니다. 트왕상 맞아요. 임기 동안이 네. 어떻게 될지요. 결국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강원연구원에서도 여러 가지 제언을 내놓기는 했는데 뭐 뾰족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수출국을 넓히는 게 필요하죠. 다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로를 넓혀라. 작년 10월 기준 강원도의 대멕시코 수출이 119.5% 증가했다고요. 그래서 멕시코가 수출국 5위로 올라섰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면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고요. 이제 멕시코도 K푸드, 불닭볶음면의 매력에 더더욱 빠져들고 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작년에 수출이 145.5% 증가해서 10위까지 올라섰어요. 이제 10손가락 안에 드는 국가가 됐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면류와 의료용 전자기기 수출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국가들을 다양하게 해나가는 맞아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신남방 정책하듯이 제3국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대미 의존도를 줄이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전에 브릭스였나요? 그래서 네. 뭐 브라질 이렇게 몇 개 제3국가들의 나라들이 연합이 있었죠. 또 새로운 희망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런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도 그렇지만 중동 국가들이 이런 바이오 관련된 산업에 되게 관심을 의료기기에도 많이 관심이 갖고 굉장히 있다고는 많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좀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이제 제안하기도 했고 강원도 정부가 또 이제 모니터링도 열심히 하고 또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담 TF 조직을 또 개설해야 되지 않겠냐. 네네. 강원연구원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K푸드, K뷰티 트렌드를 활용한 소비재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화장품이나 뭐 이런 쪽으로 판로를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불닭볶음면 더 팔아야 된다. 더 팔 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계속 증가세니까요. 네네. 이거에 좀 기대해야 할 것 같고 뭐 제조업은 당분간은 좀 추위를 많이 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는 미국은 조금 피해가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많이 키워야 한다. 첨단 기술 인프라 강화를 위한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고 또 강원융합대학원 또 연구기관 분원 등을 통해서 이 특구를 활용한 인재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제 인재를 많이 양성을 해서 그러니까 연구개발, 첨단 기술 강화 이런 거를 많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고 경제 자유구역을 추진해서 항만, 항공, 육상을 결합한 글로벌 물류 거점을 마련하고요. 규제 혁신의 속도를 좀 더 배가해야 한다. 주문하게 됐습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냥 강원연구원 원하는 거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딱히 트럼프 2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끌어다 써야 된다는 건데 뭐 강원도 차원에서 대응하기는 어려운 문제죠. 그쵸. 전 세계가 네. 다 고민 중인 사안인데 일단은 고민이 많고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출 목표를 15억 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항상 목표는 크게 잡을수록 좋다. 신조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일단 11억 달러는 넘어섰으니까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우리 원광수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또 CES 매년 열린 또 다녀오셨잖아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죠. 여기 맞아요. 가셔도 여러 가지 이제 바이어들과 또 만나고 오셨을 텐데 또 좋은 소식을 좀 들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모두가 또 어려운 시기인 만큼 또 힘을 합쳐서 또 앞으로 이 돌파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나라 안팎으로 하여간 좀 어수선한 시끄러운 상황이라는 걸 좀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뭔데에서 트럼프 2기가 원주에 가져올 악몽에 대해 살펴봤어요.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첫 번째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수사 체포에 불응하는 가운데 강원도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감싸는 중입니다. 네. 이 참 이름
이름 말하기도 참 머리가 아픈데 권성동, 이철규, 유상범 국회의원과 김진태 도지사가 대표적이에요. 네네. 이 확실히 이 체포가 안 되니까 너무 늘어지고 있어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점점 더 막 힘을 받고 있어요. 결집하는 느낌이 들지 네. 않겠습니까? 지금 뭐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러니까 뭐 대통령 지지율 40%다. 뭐. 어지럽습니다. 네. 진짜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자, 먼저 우리 강릉 지역구의 권성동 의원, 우리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원내 사령탑인데 역시 원조 윤핵관다운 행보를 최근에 유감 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국격 때문에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해야 한다. 야. 그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하는 거는 국격에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가 네. 어딨어. 그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하고 대통령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길 바란다. 근데 뭐 남 얘기입니까? 지금 대화가 안 되는데 대통령실하고 체포를 막겠다고 2중, 3중, 4중 벽을 치는데 무슨 대화를 합니까? 지금 적법 절차를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권성동 네. 평소에는 그렇게 법치주의를 얘기하더니 뭐 이럴 때 되니까 감싸고 도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검사 출신이라는 양반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요새 이것도 말이 많잖아요. 그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만 보겠다고 했더니 이걸 가지고 무슨 내란죄를 뺐다느니 이렇게 호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당은 거의 이때부터 약간 이 목소리들이 커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프레임을 딱 잡고 들어간 거죠. 아, 맞아요. 이거 빈틈이다. 요걸로 일단은 민주당 이 타격하고 들어가자. 네네. 그 이걸로 이어지는 게 결국에는 내란죄를 빼서 빠르게 심판 결과가 나오도록 해서 이재명 법정 판결 나오기 전에 출마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걸로 네. 엮어가는 거잖아요. 결국 민주당 좋은 일 하려고 탄핵도 지들 마음대로 그냥 하고 있다. 뭐 요 네네.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타 강사 권성동 영상. 정작 본인이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소추위원장이었잖아요. 국회 소추위원장. 그래가지고 소추 사유에서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를 빼고 헌법 위반 여부만 가리는 것으로 자기가 내용을 변경했어요 그때. 맞아요. 그 JTBC 나와가지고 자기가 아주 열심히 설명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얘기 똑같이 그때 자기가 이렇게 딱 떡하니 남아있죠. 그 손석희랑 인터뷰한 거에서. 아니 그래서 그것만 틀면 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그걸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재명 대표가 언제 입당했어요 권성동? 그러니까 이런 뭐 얘기를 할 정도였잖아요. 민주당 대변인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제 와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양심, 소신, 법적인 어떤 상식으로 볼 때는 2017년에 한 말이 맞겠죠. 그럼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뒤집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 소신이나 양심도. 그러면서 뭐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다.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스스로 보기 안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아유 부끄러우면 그럴 리가 그러면 없죠.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거는 또 녹취록이 지금 공개돼가지고 또 논란인데 탄핵안과 쌍특검 법안에 찬성 투표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탈당을 권유했는데 네네. 이것도 누가 제보를 해가지고 민중의 소리인가에 그대로 맞아요. 나왔더라고요. 웃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고 찬성을 하면 나가야지. 뭐 이런 얘기를 네. 한 게 그대로 담기기도. 김상욱 했습니다. 의원은 남아 있겠다. 탈당 안 하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는 권성동 의원 또 제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뭐 권성동 의원 이런 상황이고요. 동해태백 삼척 정선의 이철규 의원 이분도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죠. 네네. 초창기에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역임하기도 했었고 역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는 중입니다. 심지어 극우 성향 집회까지 참여를 해서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4일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의 내란 선동에 일부 의원들이 굴복해 국민들이 우리한테 맡겨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잘못된 탄핵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란을 못 막아서가 아니라 탄핵을 못 막았다고 사과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아니, 짓입니까? 내란이 선동입니까? 그래. 일단 내란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것만 봐도. 그리고 6일 오전에는 윤석열 체포를 저지하고자 국민의힘 의원 43명과 함께 관저 앞에 집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44명의 의원들 두고두고 회자가 되고 있던데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을 비난하면서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 이렇게 협박성 발언을 내뱉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여기 대해서 우종수 본부장은 듣기 거북하다 하면서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 의원은 이어서 경찰이 판사 개인의 판단을 무작정 따른다고 비난하자 우 본부장은
판사한테 가서 따져라.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아, 그쵸. 영장은 판사가 내줬는데 그걸 왜 그럼요. 그 영장이 나왔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왜 수사본부장한테 가서 따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판사한테 할 일이고 뭐 이미 판사한테도 따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그냥 다 인정을 안 하는 거죠. 판사든 경찰이든 수사 사법당국을 다 무시하는 중입니다. 정말 놀라운 게 이철규 의원은 그 본인이 한 말인 나중에 혼나를 생각을 본인은 하시고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고스란히 본인한테 돌려줄 수 있는 말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나중을 좀 생각하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의 유상범 의원 이분은 또 참 아무래도 현직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까? 중국인 개입설에 지금 적극적으로 동조. 새로운 색깔론을 들고 나온 네네. 겁니다.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 안 그래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데 유 의원도 여기에 거들고 나선 거예요. 페이스북에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자 젊은 세대 참여가 줄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혐오적인 음모론까지 유포하면서 윤석열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인데 이게 다들 집회 가고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아니 이걸 믿겠냐고. 다들 가고 있는 상황 지금 중국인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믿냐고 도대체 이걸 유포해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로 자기 인해서 지지층만 결집시키겠다는 거지. 젊은 세대 참여가 줄었다. 그러니까 아니 키스S 단도 지금 다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색깔론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뭐 종북이라 그래가지고 북한하고 연결시켰잖아요. 이건 이제 고령층은 통하죠. 네네. 북한 얘기하면 이분들은 약간 북한 싫어하고 뭐 무섭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전쟁에 네. 또 기억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갱이 하면 무조건 북한인데 요즘은 빨갱이 하면 중국 공산당이란 말이야. 젊은 층은 중국이 먹힌단 말이야. 더 올라가야 돼. 특히 청년 남성층은 특히 이 중국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게임 네. 같은 이런 커뮤니티 보면은 중국 정서가 대단하잖아요. 그럼요. 그거를 네. 지금 적극적으로 자극하고 있는 거죠. 여당 국회의원이 나서가지고 그 중국 대사관도 지금 발끈하고 나섰잖아요. 왜 또 중국 얘기를 하냐? 뭐 거기는 뭐 그거 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안 그래도 한국의 이 중국 혐오가 굉장히 이제 문제로 되고 있는 건데. 그쵸. 아무래도 네. 이제 조선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다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이죠.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 혐오를 조장할 만한 타깃을 삼아서 그걸 발판 삼아서 중국에 대한 혐오로 바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공산당 정부를 비판하는 건 맞죠. 네네. 근데 그게 중국인 전체에 대한 혐오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 네. 일본 정부는 미워해도 일본인을 미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뭐 현직 국회의원이 나서가지고 그냥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을 다 등치시켜가지고 중국인 전체에 대한 반감을 지금 조장을 하고 있는 네네. 거니까 이런 헤이트 스피치를 왜 하냐는 겁니다. 아무리 윤석열 지키기가 중요하다고 해도 이 금도를 넘어서 안 되는 건데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극우적 성향이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이분은 뭐 빠질 수가 없겠죠. 우리 김진태 도지사도 윤석열 수사 체포 중단 요구에 동참을 하기 시작했는데 김 지사가 속한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여기 12명 속해 있죠. 5일에 입장문을 내고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 판사 재량으로 특정 법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을 배제한 건 위법이라면서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주장을 지금 되풀이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탄핵 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뭐 똑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권력 야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1인의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 행위를 중지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승전 민주당 이재명입니다. 네. 이 모든 건 다 이재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다. 무조건 연결시키는 거야. 아니 이 시도지사 협의회는 어떨 때는 또 뭐 탄핵도 반대했죠 저번에. 네. 그때 그래가지고 좀 잠잠해지나 하더니 그때 이탈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맞아요. 탄핵 찬성 네. 쪽으로. 그러니까 좀 찬성적으로 했다가 또 이랬다가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소신도 없고 그냥 지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간만 보고 있다는 거를 유감 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 김진태 지사는 불과 한 달 전에 전국이 불확실할수록 정치와 행정은 분리돼야 합니다. 라면서 행정에만 집중할 뜻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적 발언 안 하겠구나.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심지어 공무원들에게 그걸 그렇지. 정치적인 네.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오해할 행동하지 네.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뭐 집회 나가지 말라는 거냐? 뭐 이렇게 반발하는 일도 있었는데 본인이 지금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어요. 근데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는 탄핵 반대 성명에 동참하던 이번에는 수사 체포 중단 촉구의 성명에 이름을 올리면서 말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중이죠. 내란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모양새입니다. 네네. 이래서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더 이상 도민을 위한 도지사가 아니다라면서
김진태 지사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이들 4명 뭐 권성동, 이철규, 유상범, 김진태 뭐 이거 하루 이틀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해 두었다가 철저하게 심판을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새삼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고요. 일단은 수계가 빨리 잡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세를 이제 꺾어 놔버려야 돼. 네네. 이 수계가 살아있으니까 아직까지 기세 날뛰고 있는 거야 등등해요. 미쳐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번에 윤상현 의원이 본질을 말했잖아요. 지금이야 이렇게 날리지만 1년만 지나고 다 까먹는다. 그럼요. 총선 3년 남았다. 이거 믿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국민들이 반발을 하더라도 공천 받으려면은 당원 투표 들어가잖아요. 당신만 잡으면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원들한테만 지금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 안에서 조금 중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탈당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새해에는 또 입당했다고 또 바로 보도자료 내더라고 또 그게 많이 마음에 걸렸나 봐. 네. 그 뉴스들이. 근데 그러면 점점 더 이 극우 성향의 당원들로만 채워지게 되잖아요. 어떤 그렇죠. 면에서는. 당은 네. 계속 오른쪽 또 영남 당화 되는 네네. 거잖아요. 계속 중도층을 잃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쵸. 수도권 의원들은 지금 죽어나고 있는데 지금 강원권 의원들은 지금 자기만 살겠다고 이렇게 극우적 발언 또 내란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고요. 그 최후가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기억하면서 나중에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바뀌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명예퇴직한 김명선 전 부지사 후임으로 여중협 부지사가 6일에 취임했어요. 넘버2가 바뀐 겁니다. 네네. 강원도 정부. 여중협 부지사 프로필 잠깐 소개해보면 1969년생입니다. 원주 출신이에요. 대성고와 고려대를 졸업했습니다. DS 라인. 일단 DS. DS 잘 나갑니다. 네. 일단 대성고라는 점에서 우리 원광수 시장과 인연이 있고요. 그쵸. 고려대라는 점에서 박정화 의원하고도 좀 연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저희 소설 써보는 거고요. 자, 행시 41회 출신입니다. 전 대통령 비서실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국장,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재정 세입정보화 추진단장, 그리고 직전까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을 지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분권이라든지 네네. 뭐 지방자치, 지역 관련된. 지역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셔서 여기에 전문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지금 아주 현안 아니겠습니까? 이 정보부처와 조율하는 데 있어서 여 부지사가 힘을 보태지 않을까 네네. 강원도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보내달라고 했겠죠. 이게 보통 부지사는 김진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출신 공무원이 오는 거예요. 그럼 행안부에서 한 3명 정도 후보를 추려줍니다. 자, 이 중에 누구 할래? 골라봐라. 이제 김진태 도지사한테 이제 선택지를 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한 명을 택하는 건데 3명 중에서 이제 여중협 부지사를 김진태 지사가 고른 이유는 아마 이 강원특별법 개정안 때문일 거다라고 언론들도 많이 추측을 하더라고요. 뭐 요새 이런 건 좀 고리타분하긴 합니다만 이게 학연 지연 이런 거 굳이 또 얘기를 해보자면 원주 출신 부지사입니다. 원주 출신 부지사는 배진환 전 행정부지사 이후 8년 만이에요. 이분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했었었는데 그리고 지금 공교로운 거는 이 강원도 정부의 이제 3인자까지는 부지사죠. 지금 도지사, 그쵸, 네.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그리고 4인자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늘공의 어떻게 보면은 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죠. 네네. 실무를 다 담당하네. 사무국장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단체에. 이 기획조정실장도 지금 원주 출신 이희열 조정실장이에요. 원주 출신이 지금 2인자, 4인자를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분은 진광고와 서울대를 나왔는데 그것도 역으로 그러면 박정화랑 또 연결되네. 진광고니까. 네, 하여간 절묘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이 동향인 거는 강원도 역사상 처음이라고요. 오. 그래서 지금 학연 지연에 집착하는 강원도 청가에서는 두 사람이 어떤 시너지를 낼지 관심이다. 근데 이러면은 춘천과 강릉이 격하게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춘천은 할 말 없어요. 왜냐하면 강원도지사가 일단 춘천이고 그쵸. 여중협 부지사가 원주고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춘천이에요. 도지사 부지사가 이미 춘천이야. 듀오야 이미. 그리고 이희열 기획조정실장은 원주. 그러니까 춘천 원주잖아요. 모두 영서 출신이다. 지금 춘천 원주가 다 해먹고 있다 지금. 4인자까지. 큰일 났다. 1인자부터.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정치권에서도 호남 홀대론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영남 배제론 뭐 이런 거. 맞아요. 근데 영동권이 지금 다 배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전 같으면 그래도 부지사 1명 정도는 영동으로 임명할 법한데 이번에 다 빠져버렸다. 아니 그리고 어쨌든 그
제2도청도 있잖아요. 제2도청도 지금 축소돼가지고 불만이 많잖아요. 지금 영동권에서는. 근데 인사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저좀 뭐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권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도 이 강원도 같은 데서 이런 걸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이런 게 또 실제 정책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뭐 원주시 정부 입장에서는 잘 풀리고 있다고 봐야겠죠. 도정부에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춘천 중심으로 돌아가던 게 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이 이제 원주 출신으로 바뀌면서 원주에도 이제 어쨌든 핵심 역점 사업들이 잘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품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법 개정안에서 원주가 그동안의 그 개정안에서는 원하는 바들을 그렇게 많이 담지 못했잖아요. 많이 못 담은 게 아니라 안 담겼어요. 아예 뭐 저 환경 규제 같은 거 다 못 풀어서 지금 반도체 공장을 못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기대하는 거 아닌가.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근데 뭐 저희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 좀 안 따지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영선이 영동이니 뭐 요새는 남북으로 뭐 강원도가 또 갈린다 그래. 동서가 아니라 이제 남북으로 한마디로 춘천 원주로 나눠져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왜냐면 또 춘천이랑 속초가 또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교통망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시대가 또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선진 정치에서는 이런 거 학연 지연 좀 이제 끊어버립시다. 이런 뉴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작년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원주만 인구가 늘었습니다. 661명이 늘어서 36만 2164명이에요. 보면은 우리 춘천 같은 경우에 인구 늘리겠다고 엄청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30만에 대학생들 전입하면은 뭐 돈도 주고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구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357명이 줄어서 28만 6,069명인데 30만 인구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로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춘천은 30만 명만 넘기면은 특례시 적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30만 넘기기에 혈안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오히려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육동안 시장이 그래서 원주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뭐 이런 표현까지 뜬금없이 하시기도 했는데 항상 그 원주에 왜 고개를 이게 라이벌리가 있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뭐 없어져야 되는데 지역 간의 경쟁 이런 게 눈치를 보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되거든. 왜냐면 야 원주도 저렇게 하는데 춘천시장 뭐 하고 있냐 이 얘기 듣는 게 아니 심지어 원주는 늘었으니까 맞아요. 비교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거 보니까 강릉은 1,708명이 줄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요. 지금 20만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20만 7,731명인데 10년 뒤에는 10년이 뭐 한 5년만 있어도 돼도 20만 선이 이제 붕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속초도 1,121명이 줄었고 생각보다 굵직굵직합니다 이 단위들이. 그래가지고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10,000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10,000명씩은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1만 7,766명인데 내년이면은 150만 선도 위태위태하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하고. 혹시라도 또 가속화되고 이러면은 이제는 150만 강원도 우리 마지막 어떻게 보면 보루였는데 보루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구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그 원광수 시장 취임사 읽으면서 왜 갑자기 36만 원주 하다가 37만 원주로 했지? 36만 2천 명인데 반올림해도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보니까 내국인 말고 외국인까지 포함한 거더라고. 그러면 36만 한 7천 명 정도 됩니다. 다 포함하면은. 그럼 반올림하면 37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국제화 도시다. 내가 너무 국수주의적인 생각을 한 거지. 외국인 등록자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 36만 7만 원주 맞는데 37만 원주 맞아. 그러면 이러다가 뭐 요즘 나오는 관계인구 이것까지 다 나오면 50만 원주 벌써 달성 아니야? 50만 원 인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고방식 너무 갇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근거가 있었다. 근데 어쨌든 원주가 인구가 늘긴 늘었는데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해피한 상황은 아니에요. 인구 증가율 자체만 놓고 보면은 21세기 들어서 가장 낮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0.18%인데 한때는 1%가 넘긴 시절도 있었어요. 그쵸. 2016년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됐을 때는 1.5%, 그리고 기업도시 입주가 시작됐던 2019년부터 20년까지는 1.5%에서 1.48%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못해도 그래도 1% 내외는 그래도 유지를 했어요. 좀 떨어지더라도. 근데 이제는
그 공교롭게도 원광소 시장이 집권한 2022년부터 뚝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재작년에 0.19, 작년에 0.18이란 말이에요. 아 이거는 원광소 시장 탓은 아니겠죠. 맞아요. 사업이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공교롭게도 근데 침체기로 가고 있어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2024년 12월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10월 기준으로 했을 땐 오히려 인구가 줄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통계냐에 따라 달라요. 뭐 주민등록을 하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건 주민등록 통계인데 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구도심과 신도심의 명암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정면 반곡 관설동은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그렇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정면은 뭐 네. 근데 지금 단구동, 명륜일동, 원인동, 개운동 이런 구도심 지역들은 인구가 상당히 이제 감소세로 가고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늘 지적하는 문제, 불균형 개발 네네.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읍면과 동의 차이 간의 불균형도 문제지만 같은 동 안에서도 맞아요. 격차가 나기 시작했다. 뭐 평균 연령이라든지 그렇죠. 네. 이러니 뭐 중앙동, 일산동 이런 완전 원도심 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요.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원주 MBC는 최근 보도를 보니까 인구 구조도 나빠졌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제 지난 10년간 10대부터 40대까지는 현상 유지되거나 감소했는데 60대 이상은 쭉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령층 인구만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고 베이비 부머의 은퇴 시기와 맞물려서 노령층의 증가폭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혁신 도시를 하든 기업 도시를 하든 가족 동반 이주가 돼야 이게 젊은 층도 같이 오는 건데 네네. 보면은 젊은 층보다는 이제 그냥 혼자 와가지고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40, 50대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분들도 어쨌든 이제 은퇴 시기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고령층으로 편입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인구 구조가 결국에는 역삼각형이 더 강화되지 않겠냐 앞으로 네네. 인구는 늘더라도. 그리고 저 이사 왔을 때 시기가 그래도 원주시가 이제 막 30만을 넘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2002년에 이제 이사를 왔는데 그때 저희 엄마 아빠 나이를 생각해 보면 딱 중년 그 40대 이쯤이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한 20년이 지났으면 60대가 되신 거죠. 딱 그렇게 되는 거죠. 타이밍이 맞자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오신 분들이 또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들이 또 원주에 안 남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네. 젊은층 인구는 계속 감소를 하는 거고 그건 혁신 도시, 기업 도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원광수 시장은 늘 요새는 그래도 50만 원주라고 하시던데 100만 원주까지는 얘기 안 하시던데 50만 원주를 말하지만은 인구 증가율과 인구 구조를 보면은 허황된 꿈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 안에서 50만이 돼도 문제인 거잖아요.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 네. 우리 지난주 예산 분석할 때도 했지만 지금 복지 예산이 50%를 이제 넘길 그렇죠. 태세인데 걱정이에요. 게다가 이게 원주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주가 지금 전국의 축소판입니다. 지금 지역 불균형부터 해서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으로 가고 네네. 뭐 이런 게 다 비슷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주만 무슨 개인기를 부려가지고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라도 잘 유지하는 정책 그리고 지금 인구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내실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게 되는 거고요. 특히 젊은 층이 계속 빠져나가고 맞아요. 있는데 청년 정책 예산은 제대로 배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방대 문제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죠. 이런 점을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우리 연초마다 이렇게 인구 통계 같은 거 항상 살펴봅니다만 네네. 매년 똑같은 말 하지만 매년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간곡하게 또 드린다. 오늘도 얘기를 해봤고요. 여기까지 원주통신 진행해봤습니다. 지난주에 국인 씨가 새해 목표로 책 좀 읽어야겠다. 아,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럼요. 새해는 책 좀 읽어야겠다. 도서관이라도 자주 가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열심히 소설한 권을 나도 아직도 한 권 붙잡고 있어. 네. 다 못 끝내고 있는 상황인데 읽고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은 저희가 매거진 W에서 원주 곳곳에 있는 동네 책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은 이렇게 좀 매력적인 공간에 가서 맞아요. 책을 접하는 네. 게 또 독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작년에 문화도시 원주에서 동네 책방 네트워크 뜻밖의 행운 다정한 북살롱이라는 이건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대요. 그렇죠. 저희도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기획 진행한 공교롭게도 저희가 아는 분입니다. 주비로드의 노주빈님을 네네. 모시고 직접
동네 책방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원주하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사항 안내해 놓을게요. 후원하고 메시지도 남겨주시고 저희 유튜브 슈퍼 땡스, 네네. 슈퍼 챗 가능하니까 너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주하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플로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148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존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